안녕하십니까. 네, 최정인 원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하겠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발전 부분은 2016년부터 전력공학의 출제 기준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앞으로 뭐 기사나 산업기사나 이렇게 문제 출제되잖아. 그러면 이 교재 뒤에 이렇게 출제됐던 문제들을 수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요, 범위가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뭐 태양열, 풍력, 뭐 지열, 파력 이런 것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 뭐 시험에 나올 만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약간 형식적인 그런 문제 추가, 그 내용 추가의 의미가 좀 있는데 그래도 출제 범위에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실기에서 뭐 혹시나 태양열 같은 거 있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서도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것도 약간씩 실기에서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여튼 전력의 제만은 좀 다른 것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출제될 만한 중요한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인데요.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는 우리가 화학전지가 있죠. 화학전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료전지는 뭐냐면 연료를 통해서 뭐 수소, 뭐 산소 이런 것들을 항상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화학전지 그냥 건전지는 그냥 사용하면 돼요. 축적된 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 연료전지는 연료를 통해서 어떤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그런 화학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료전지를 보면 퓨어셀입니다.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지고요. 기본적으로 보통 화학전지와 같지만은 환원제와 산화제를 외부에서 연속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전지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간단한 개념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예. 지금 연료예요. 지금 전지입니다. 전지인데 여기 공기극이요. 공기극에 산소를 항상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극이 있어요. 연료극에 여기에는 수소를 항상 공급해줍니다. 우리가 H2O 아시죠? H2O 수소와 산소를 공급해주면은 여기에 물과 함께 이렇게 만약에 전구를 둔다. 그러면 불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뭐 가운데를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산소, 이게 공기극과 수소극, 공기극과 연료극, 전해질극에 산소와 수소를 항상 공급해줘야 된다는 것이 일반 화학전지와는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효율이 높다. 환경오염이 없다. 그 다음에 전력 수요량에 따라서 전극 모듈의 조절이 용이하다. 발전 효율이 설비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력 수요의 변화에도 발전 효율이 일정하고 연료의 다양화가 가능하다. 연료전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촉매가 고가고 비싸고요. 대규모 발전 설비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열 발생이 좀 많습니다. 열 발생이 많고, 고온형 연료전지의 내구성이 유지되고, 다른 것도 똑같고요. 저가격 무공해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물의 전기분에 의한 수소 조달이 필요하다. 예, 이런 수소 조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의 원리 같은 경우는 공기극에 산소, 공기극에 산소, 연료극에 수소가 공급되어서 전기분의 역반응이 진행되어 전기와
전기와 열, 그 다음에 물이 함께 발생하는 이것이 연료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에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계질기예요, 계질기. 여보세요?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구성에서 계질기가 뭐냐면은 연료인 천연가스, 메탄올, 석유, 석탄, 이 연료를, 우리가 연료전지죠. 그래서 연료를 투입합니다. 그 연료로서 천연가스, 메탄올, 석탄, 석유 등을 수소가 많은 가스로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가 계질기라고 합니다. 계질기. 수소가 많은 가스로 바꿔주는 장치. 그러니까 연료전지 핵심이죠. 연료를 수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전지, 뭐예요? 단위전지 유니트 셀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현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셀 하나하나의 전압은 굉장히 낮습니다.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전압도 0.6 몇 볼트, 0.6볼트, 0.8볼트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한 개가 1볼트라고 생각해요. 1볼트인데 100볼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1볼트짜리를 100개를 직렬로 연결해야 100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 각각의 전지를 단위전지라고 하는데 연료전지는 이러한 많은 단위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전해질이 함유된 전해질판, 연료구, 공기극, 분리판 등으로 구성되고요. 한 셀당 이런 만약에 연료전지 하나가 있다면 그 셀당 0.6에서 0.8V 정도의 낮은 전압이 발생하므로 여러 스택, 이것을 쌓는다는 겁니다. 스택을 쌓아 올려 원하는 기전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서 전력 변환기, 인버터가 뭐예요?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태양열 전지도 있고, 태양광도 그렇고, 연료전지도 그렇고, 직류가 발생되는데, 그 직류인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60Hz 교류 전기죠. 그래서 이러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회수 시스템. 우리가 연료전지는 전기뿐만 아니고 열도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지 본체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서 계지기를 예열하거나 열병합 발전 및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연료전지의 종류에서는 사용 연료에서 기체, 액체, 고체입니다. 기체는 수소, 탄화수소, 일산탄소, 석탄가스 이런 것들이고, 액체는 메탄올, 하이드라진, 암모니아, 납사. 납사가 우리가 나프타 있죠. 고급 휘발유 이런 거요. 이게 납사, 등유. 그다음에 고체는 석탄, 나트륨, 리튬, 아연 이런 것들입니다. 작동 온도에 의한 것은 알칼리 수용액 이런 것들 상온에서 100도까지 작동하는 거, 알칼리 수용액, 고분자 전해질, 직접 메탄올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100도에서 300도까지가 인산형, 그 다음에 300도 이상이 용융탄산염이나 고체 산화물 이런 것들이고요. 전해질에 의한 분류로는 고온형과 저온형이 있다. 근데 저온형에 우리가 이런 거 보시면 이론에서 딱 3개 있는 거 있죠. 3개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은 해서 4개 중에 3개는 맞고 1개는 틀린 거. 이래서 보기에 이런 종류에서 3개가 포함된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에 의한 분류에서 저온형으로 인산형, 고체 분자형, 알칼리 이런 것들이 혹시나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의 응용 분야는, 연료전지가 어디에 응용되느냐? 얘는 발전소 이런 것과 멀리 독자적으로 전기를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설치형 발전, 수십에서 수십 천 킬로와트 정도의 전기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호텔이나 병원 이런 곳이에요. 현지 설치형 발전. 그다음에 분산 배치형 발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보시면 분산 배치형이라고 해서 뭐냐면 중앙 집중형이 있습니다. 전기를 변압기가 있잖아.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 전기를 공급하는데 집중해서 한 큰 곳에서 하나가 집중해서 공급되는 경우가 있고, 분산을 해서 태양열,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분산해서 변압기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분산 배치형이라는 것은 2차 변전소 이하에서 전력 계통에 분산 배치한다는 겁니다. 큰 것 화력에서 직접적으로
변압기에 공급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분산해서 작은 것 여러 개들이 분산해서 해준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화력발전 대체용으로 용량이 크면은 화력발전 대체용으로 할 수가 있고 특수 용도로서 우주선이나 뭐 실내 지게차, 전원 공급, 무공해 자동차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수소 제조입니다. 수소를 제조한다. 지금 일반의 제목이 뭐냐면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에너지입니다. 지금 수소는 앞에서 방금 했던 연료전지에도 사용되고 우리가 수소 자동차 있죠. 수소 자동차에도 이 수소를 발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수소 제조는 생물화학 수소 제조가 있고 광학 및 광전기 화학적 수소 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화학이라는 것은 미생물이나 조류를 이용한 생물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광학이나 광전기 화학적은 광합성 원리 이용해서 수소를 제조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조 방법입니다. 수소 제조고요.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는 메탄올 같은 탄화수소 이용해서 계질기, 앞에서 했죠? 계질기를 통해서, 앞에 계질기 했었잖아요. 앞에지에 연료, 천연가스, 메탄올, 석탄, 석유 등을 수소가 많은 가스로 바꿔주는 장치.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돼서 DC 전기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소는 다른 것보다 저장 방법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장 방법에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지하 저장, 수소 저장 합금 이러한 방법이 있다. 수소 저장 방법 내용까지 해주시면 좋겠지만 수소 저장 방법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탄, 액화 및 가스와 에너지. 무슨 말이에요? 석탄을 기름처럼 액체로 만든다 혹은 석탄을 가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석탄이 고체보다는 액체나 기체가 사용하기도 그렇고 운반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석탄을 기름처럼 이렇게 액체로 만든다 혹은 석탄을 가스로 만든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석탄의 가스화는 뭐냐? 석탄을 가스로 만들면 배관망을 통해서 우리가 석탄을 어떻게 트럭에 실어서 연탄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트럭에 실어서 고체 상태로 운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얘를 가스화하면 배관망을 통해서 장거리 수송이 가능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가스의 사용이 석탄 그대로 사용보다 편리하고요. 석탄은 산소와 수증기로 반응시켜서 일산화탄소 및 수소의 혼합가스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의 액화입니다. 액화는 말 그대로 액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석체를. 그래서 직접 수소화법이 있고 용재 처리 액화, 저온 건류법, 그다음 석탄 가스와 생성물에 의한 합성법이 석탄의 액화가 됩니다. 석탄을 액화시키는 방법. 직접 수소와 용재 처리, 그다음에 저온 건류, 석탄 가스와 생성물에 의한 합성법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및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많이 보시는데요. 요거는 좀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태양열과 태양광은 다른 겁니다. 보세요. 일단 태양 에너지인데 태양광이 있고요. 태양열이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태양광은 뭐냐? 광은 이것은 태양 에너지를 있죠. 태양에 의한 열 에너지, 빛 에너지를 이것을 바로 전기로 만드는 겁니다. 전기를요. 얘는 뭐냐면 태양열은 우리가 태양광보다 태양열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오직 태양열 가지고 난방만 하던 시절 있죠. 우리가 온수만 만들던 시절. 그래서 얘는 태양을 가지고 열을 내요. 그래서 열을 내어서 그것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즉 태양광 자체는 그냥 전기 만드는 거예요. 태양광 자체가 전기 만드는 건데 태양열은 열을 내는 것이 1차 목표인데 이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데 태양열이라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난방용으로, 온수용으로 이거고요. 태양광은 우리가 요즘에 산에 보면은 태양광 발전소이 많죠. 그래서 개인이 이것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되파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이런 건 태양열 같은 거 우리 집에 보면 많이 있죠. 이러고 그다음에 요즘은 태양광도 집에 아파트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햇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태양전지, 태양전지 우리가 태양광, 솔라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변환하는 장치고요. 태양전지의 종류에는 결정지 실리콘 방막 유기계 집광형 태양전지가 있다. 태양전지는 결정지 실리콘 방막 유기계 집광형 이런 것도 있다. 태양전지 구성은 우리가 태양전지 셀이라고 합니다. 셀, 솔라셀, 셀 이렇게 하고요. 그 셀 모든 것을 모듈을 배열한 것을 어레이라고 합니다. 셀, 모듈, 어레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의 원리는 광을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전하를 생성해요. 그 광을 흡수한 거 가지고 전하를 생성하고 전하 분리해서 전하 수집까지. 이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이고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은 요거는 보세요. 어렵지 않은데 먼저 독립형 시스템 볼게요. 상용 전원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상용 전원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사용하는 60Hz, 220V 그겁니다. 그거하고 연계하지 않고 분리된 발전 방식입니다. 즉 태양광만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고 소비하는 겁니다. 다른 상용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개통 연계형 시스템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상용 전원 등과 연결이 됐고 보세요. 태양광 시스템에 생산된 전력을 지역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 태양열의 전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한전에 되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이고 초가 생산된 전력을 상용 계통에 보내고 야간 혹은 오천시 전력 생산 불충분하면 어떻게? 우리가 한전에서 당겨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전력 생산 불충분할 경우는 상용 계통으로부터 전력을 받는 것. 이것이 계통 연계형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뭐냐? 태양광 시스템에 풍력, 열병합, 디젤 발전의 타에너지의 발전 시스템과 결합한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계통 연계 하이브리드 시스템. 요거 각각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태양광이 있는데, 태양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좀 발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과 겨울의 태양의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위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막 1월 1일을 어느 지점에 태양이 가장 태양이 이 지점에 뜰 것이다. 그러면 우리 태양의 셀의 위치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름이다 그러면 하지다. 여름이 높이 떴다 그러면 이것을 각도로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각도를 조정해 주는 것이 이 시스템의 종류라는 거예요. 고정형 시스템, 고정형 시스템 움직일 수 없는 거고요. 반고정형 시스템, 추적형 시스템, 건물 일치형 시스템 이런 것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전력 변환 장치는 앞에서 우리가 연료전지 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연료전지 하면서도 발생된 직류를 교류로 바꾸기 위해서 인버터가 필요하다. 이것처럼 여기서 전력 변환 장치를 PCS라고 합니다. PCS고 태양전지 어뢰보다 출력된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을 변환하여 교류 전력 계통에 접속된 부하 설비의 전력 공급 및 잉여 전력을 계통에 역으로 흘려주는 역조로 기능까지 모두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한 것을 전력 변환 장치 PC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통 이상 유무를 감지해가지고 전력 계통과의 보호 협조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송전이나 배전하면서 했죠. 보호 협조 이런 거 고장 사고 나면 차단한다 이런 것도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력 변환 장치 PCS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의 장단점은 잘 아실 겁니다. 뭐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설치 가능하고 한 번 설치 유지 비용이 거의 없고요. 친환경적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길고 단점은 낮은 에너지 밀도고 설치 비용이 비싸죠. 판때기 이런 거 하나 해서 뭐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네,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 태양열 발전은 주택의 난방 및 급택 시스템, 온수기, 농산물의 건조기 등에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태양열 발전 시스템의 종류로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 한 점의 열을 모아서 이것으로 이 고열로 열교환기 등을 이용해서 고압 수증이 발생해서 전기를 얻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중앙 집중형 열을 한 점에 모아서 이걸 가지고 열교환기 등을 이용해서 고압 수증기를 만들죠. 수증기 만들면 화력발전처럼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있고 태양열에서요. 분산형 시스템입니다. 얘는 중앙에 모으는 게 아니고요. 단위 직각 집열 시스템을 분산 배치해가지고 배관내를 흐르는 열매체를 가열 이를 이용해서 열기관을 구동시켜 발전하는 시스템이고 독립형 시스템은 집광 집열기를 이용하는 5에서 25kW까지 시스템으로 전력계통으로 말 그대로 독립된 소규모 전원으로 이용. 태양열 발전 시스템의 종류도 앞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종류도 뭐 고정형, 반고정형, 초적형 이런 것도 있었는데 태양열 발전 시스템의 종류도 중앙집중, 분산형, 독립형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 원리도 앞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의 원리, 광흡수, 전하생성 이런 것처럼 집광력, 축열, 열전달, 전기 발생, 동력 발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태양열 시스템의 열을 집중하는 형태입니다. 열을 모으는 형태가 직접 획득형이라는 것은 직접 획득이라는 우리가 바닥에 있죠. 바닥에 열을 획득하는 것이고 축열 벽형은 벽에서 획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착 온실형이란 뭐냐면 부착 온실을 따로 태양열을 집중하는 모으는 방을 따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별 형태로 직접 획득, 축열, 벽형, 부착, 온실형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별기의 종류, 평판으로 된 거, 진공환형, PCT형, CPC, DC형 이런 것들이 있고 태양의 시스템 구성은 지별판, 축열조, 축열 열교환기, 차원 조절, 팽창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열의 장단점도 우리가 태양광과 유사한데요. 무공해, 무가격, 무한한 양의 청정 에너지고 단점은 경제성이 낮다, 초기 장치 비용이 비싸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렵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태양열 시스템의 응용 분야는 온수 급탕, 난방, 냉방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은 우리가 대관령도 그렇고 영덕에도 그렇고 제주도 그다음에 경주에도 가시면은 풍력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이 이거 많이 요즘 사용되고 있는데요. 풍력 발전 잘 아시겠지만은 풍력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수직형과 수평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날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서 회전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용한 대부분 이런 형태죠. 맞죠?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이런 형태의 풍력 발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 잘 아시니까요. 그냥 눈으로 많이 보셨으니까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건데 일단 풍력 발전은 이거 보면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이고 재생하는 무공해 에너지원이면서 공해 물질 저감 비용이 낮으면 효과가 높고 국토 효율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거 바다에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회전하다 보면은 옆에 가서 보지 싱싱싱 해서 소음 같은 거 발생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산에 사는 동물들 이렇게 산에 설치했을 때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건설비 뭐 측면에서 좀 비싼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꽤 유용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일단 풍차의 형식으로서 회전축 방향에 의한 분류인데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죠. 해서 얘를 수직형 풍력 터빈을 하고요. 회전축이 지면에 수직한 풍력 터빈으로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수직이 있기 때문에 얘는 유지보수 점검이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땅이 이렇게 축이 어떻게 이렇게 도니까 땅에 비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회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풍력 발전기는 수평형 축 풍력 발전기가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회전축이 바람에 불어오는 방향의 수평인 풍력 발전 시스템으로 가장 안정적인 고효율 풍력 시스템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세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있죠. 얘 높이가 날개 하나가 한 40m 돼요. 40m. 40m 되고 이거 전체는 한 120m 정도 돼요. 120m. 굉장히 크죠. 직접 가보시면은 상상보다 굉장히 클 겁니다. 이런 게 되는데 일단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있죠. 요 수직축 말고 수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운전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세요. 바람이 똑같은 속도로 부는 게 아니죠. 어떤 데는 많이 불었다, 어떤 데는 천천히 불었다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이거 보세요. 정속 운전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바람이 적게 부나 바람이 많이 부나 바람이 적게 부면 아예 정지를 하겠죠. 근데 바람이 적게 부나 바람이 태풍이 부나 정속 운전은 항상 같은 속도로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속도가 변하더라도 회전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로 기어드형입니다. 즉 우리가 보세요. 적게 불면은 이게 속도 바람 적게 불면 느리겠죠. 그래도 정속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속도를 빨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만약에 태풍이 아니겠지만 많이 불 때는 통각보다 더 빨리 돕니다. 그러면 천천히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어를 통해서 아시죠? 자동차 기어, 자전거 기어, 기어를 통해서 그 속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 기어드형입니다. 그래서 정속 운전은 기어드형이라고 얘는 우리가 인버터가 불필요해요. 기어드형은요. 항상 똑같은 속도 운전하니까 항상 60Hz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인버터 불필요한데 가변속 운전은 뭐다?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 날개의 속도가 변하는 시스템으로 기어 리스형입니다. 기어 리스, 기어는 필요 없는데 인버터가 안에서 60Hz, 120Hz든 30Hz든 인버터가 안에서 알아서 조절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덩치가 더 커요. 기어 리스형이요. 이 인버터나 이런 것 장치들 때문에 더 덩치가 크고 비쌉니다. 가변속 운전이요. 출력 제어 방식에 의한 분류로서 날개각을 제어한다. 바람의 우리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풍력 발전은 바람만 불어주면 그게 끝이죠, 맞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날개각을 제어하는 방식이나, 그다음 실속 제어인데요. 실속 제어는 날개 붙임각의 고정 유무에 따라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제어로 구분한다. 날개각을 고정하는 것이 수동형, 날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동형입니다. 그다음 전력 사용 방식에 의한 분류는 우리가 개통 연계 방식 앞에서 태양열 하면서 했죠. 태양광 하면서도 했지만 개통을 연계하느냐 독립된 전원만 사용하느냐 해서 태양광과 동일하게 개통 연계 독립 전원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의 구성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구성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풍력 발전기 보시면 이렇게 이 지지대 있죠. 요거 하고 그다음에 블레이드, 요거 날개 있죠. 날개. 그다음에 요 뒷부분 요거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인버터 들어가 있고 여기서 기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터라고 합니다. 로터를 우리 날개 부분 이 부분은 있죠. 전체를 로터라고 해요. 로터는
이제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화시키는 장치를 로터라고 합니다.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화시켜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로터의 크기와 출력 관계인데, 발전기의 출력 P는 날개의 길이에 비례하는데요. 일단 날개 길이는 파이R 제곱이요. R이 뭐냐면 블레이드의 날개의 길이고요. 날개 길이 우리가 파이R의 제곱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고. 그 나셀이 뭐냐면 요 풍력바지 뒷부분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나셀이라고 해요. 나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풍력발전기의 몸통 같은 거 있잖아요. 날개 빼고 풍력발전 전체를 제어하는 머리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력발전기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하우징, 배트플레이트, 메인프레임으로 구성되고 얘가 뭐냐면 이 안에 발전기 들어가 있고요, 기어 들어가 있고요, 발전기 들어가 있고 기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 풍력발전기 요겁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 극한 직업이나 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시면은 이런 곳에 위에 올라가서 이 뚜껑 열고 점검하고 그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셀은 기어드형과 기어리스형,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어형과 기어리스형으로 구분되고 기계적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잉 시스템이 뭐냐면, 요잉 시스템은 앞에서 속도가 만약 급변한다, 그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어해주는 것을 요잉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수평축 발전기에 사용되어지며 풍량의 변화로 발생되는 요 에러 상황에 대응하거나 긴급 발생 시 로터 블레이드 회전 속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되는 겁니다. 돌발 상황 등에서 요잉 시스템. 타워. 풍력발전 지탱해주는 구조물로서 강파이프나 격자, 버팀줄, 혼합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강파이프처럼 엄청 큰 거 있죠.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 증속기가 우리가 기어박스라고 해요. 증속기 뭐예요?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런 거 기어박스, 영어로 기어박스라고 그럽니다. 느린 회전수의 큰 토크를 가진 풍력 에너지를 빠른 회전수의 작은 토크를 지는 발전기에 사용하는 것이 증속기, 속도를 증가시킨다. 발전기는 동기발전기, 유도발전기, 권선형 유도발전기, 이중속도 급변환 발전기 등이 사용한다. 전기기기 시험에는 동기발전기, 여기 유도발전기 많이 사용됩니다. 권선형 유도발전기 이런 것들요. 출력 P는 2분의 로 A V의 세제곱, 공식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2분의 로가 공기밀도, A가 단면적, V가 속도입니다. 2분의 로 A V의 세제곱이고요. 총력발전기 출력, 우리가 수력발전하면 9.8 QH처럼 여기 풍력발전기 출력도 P는 2분의 로 A V의 세제곱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 시스템이며 풍력발전 시스템의 구성으로는 기계장치부 뭔지 아시겠죠? 기계적 관련된 거. 그래서 회전 날개, 회전자, 증속기, 브레이크, 피치비, 요잉 시스템 이런 기계적 관련 부분 기계장치부. 전기장치부 뭐예요? 전기와 관련된 거? 발전기 있겠죠. 발전기, 그 다음에 전력 안정화 장치 이런 것들요. 전기 장치부. 제어 장치부가 무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운전하는 제어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제어 장치부 되고. 그다음 발전기 시스템의 구성으로는 프로펠러형, 유도 발전기, 동기 발전기, 직류 발전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이러면서 딱 오는 것처럼 청정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죠. 바이오 에너지 봅니다. 동식물, 미생물 등 바이오 매스로부터 생성되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가 썩으면은 공기 있는 곳에서 공기가 없는 곳에서 보통 공기가 없는 것이 더 효과죠. 공기가 없는 곳에서 미생물이 썩으면은 메탄가스 발생합니다. 그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거요. 바이오 에너지 장단점은 동식물, 미생물 이런 것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 큰 파급 효과, 환경 친화적, 그다음에 환경 오염의 저감,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단점으로는 자원의 산재, 수주송의 불편, 다양한 자원에 따른 이용 기술 다양성과 개발이 어렵고 너무 많이 이용하면 환경 파괴가 되고요. 단위 공정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는 특히 바이오 에탄올, 에탄올은 뭐예요? 알코올이죠. 에탄올, 알코올, 그 다음에 디젤, 가스, 화학 원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에탄올의 방법은, 에탄올 알코올 생산 방법은 직접 발효, 가스 분해 발효, 뭐 가스 바이오 합성, 가스 화학적 합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바이오 디젤은 뭐다? 뭐 식용 및 비식용 기름, 해조류, 폐식용유 등 이런 것에서 제조한다는 겁니다. 가스는 메탄 발효, 말씀드린 것처럼 탱물이 썩으면 발생하는 그 메탄 발효에 의한 다양한 유기물 바이오가스 분해고요. 화학 원료는 뭐 열 처리 등의 화학적인 처리와 효소 처리 등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 화학 원료입니다. 뭐 무엇보다 뭐 바이오 에너지 종류 있죠? 에탄올, 디젤, 가스, 화학 원료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바이오매스의 열화학적 변화 기술에 직접 연료, 열분해, 직접 액화, 바이오매스 가스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와 약간 구분되는데 방법은 비슷한데 뭐다? 폐기물 에너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뭐다? 뭐 쉽게 말하면 쓰레기 이런 거죠. 쓰레기들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겁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에너지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뭐 특히나 뭐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 자체가 에너지를 농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가연성 폐기물 가공 처리해서 생산한 고체, 액체, 기체, 연료 및 이런 연소 또한 변환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에너지와 방식에는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 소각열, 회수 네 가지 방법인데 어렵지 않죠.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 소각열, 회수 열을 회수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폐기물 에너지 방법에서는 가스화입니다. 즉 폐기물 반응기에 투입 후 고온의 공기와 수증을 통합해서 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가스를 발생해서 가스를 얻어서 에너지한다. 유화는 뭐 플라스틱 합성수소 이런 거 유화라 그러죠. 이런 것들 가지고 얻을 수가 있고, 성형 고체는 뭐다? 고체. 그래서 폐기물을 파쇄해서 분리 건조한 후 고압으로 압축 성형 공정을 거쳐 제조된 고체 연료가 됩니다. 장단점으로는 폐기물 어차피 쓰레기니까 경제성 높고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하고 원료인 폐기물 가격이 낮거나 처리비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이고 쓰레기 매립집이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고도 처리 기술이 필요하고요. 환경오염이 이거 태울 때 이거 석유 뭐 플라스틱 이런 거 태울 때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고, 문화나 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처리 기술 연구 개발이 요구되고, 또 다른 환경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열입니다. 지열은 아시겠지만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온천 지역이나 화석 지역이라면은 뭐 그 자체에 뭐 온천이 있죠. 물이 뜨겁잖아요. 그런 건 직접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땅을 딱 파잖아요. 땅을 깊게 파면 팔수록 안쪽으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추를 한다 그러죠. 시추를 통해서 밑에 있는 열을 끄집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지열이라고 그래요. 즉 지열 발전은 지열 유체 중 증기만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천연증기 발전 방식인데, 직접 방식으로는 터빈 구동에 필요한 중고온의 열원을 땅속에서 직접 추출한다. 간접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그걸 그냥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간접 방식으로는 지하 심층의 뜨거운 안반층까지 시추공을 뚫어서 열원을 만들고, 없는데 깊이 뚫어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간접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지열 발전의 방식으로는 건증기, 그다음에 습증기나 플러시 증기, 그다음에 바이너리 사이클 지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증기, 습증기, 플러시 증기, 그다음에 바이너리 사이클 지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열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열 시스템은 우리 지구 내부가 갖고 있는 열을 그냥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싼 연료가 들지 않아 경제적이며 운전 기술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고요. 간단하고 옥내외 기계 설치가 필요 없고요. 설치 공간이 기존에 비해 줄어들어 부가가치가 높고요. 지어 생각하시면 머리에 이해가 되시죠? 고장이 없어 설비가 반영구적이며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전혀 없고 소음 환경오염이 없는 환경 친화적이고 가동률이 높고 잉여열을 지역 에너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면 시공비 부담이 크다. 우리가 지하로 수백 미터, 수천 미터를 뚫으려고 하면은 그 비용이 굉장히 높죠. 지하수 우리가 몇십 미터 뚫는데도 비용이 크잖아. 지하수 뚫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몇백 미터, 몇 킬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지형 지물사 시공이 어려운 장소가 있다. 단단한 화강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못 뚫을 수도 있고요. 복파 못할 수도 있고. 땅에 침전이 있을 수 있고요. 땅이 꺼질 수도 있고 지중 상황 파악이 곤란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해서 해양 에너지가 돼요. 해양 에너지인데 해양 에너지는 우리 크게 조력, 파력, 조류, 염도차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온도차까지요. 있는데 일단 조력 발전은 먼저 조력발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뭐냐면 서해안에 우리가 썰물과 밀물의 그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이 조력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물, 썰물의 차이요. 그래서 조석이 발생한 하구나 마늘, 방조제로 사용해서 조지를 만들어 해수가 해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가뒀다가요. 수차 발전기를 설치해서 해양 에너지 수위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 이건 뭔지 아시겠죠? 조력발전. 들어올 때 물을 가뒀다가 내려올 때 물을 보내면 거기에 발전기를 두면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력 발전입니다. 여기서 종류는 단류식, 단류식이 뭐냐? 창조가 뭐예요? 창조가 해면이 상승한다는 거죠. 창조시 해면 상승이나 낙조시 해면이 하강할 때 한 경우에만 발전 가능한 것을 단류식이라 하고요. 복류식은 모두 가능한 것이 복류식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발전 지점이 결정되면은 그 지점에 있어서 조위의 변화 예측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죠. 청정 에너지인데 단점으로는 우리가 유효 낙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크게 전기를 낙차가 커야 발전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적기 때문에 발전을 많이 못한다는 겁니다. 간만에 차가 심해야 하므로 한정된 장소에만 적용 가능하고 건설 및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가 높고 그 다음에 해양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다른 것보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환경 문제가 설치하기가 환경 단체나 시민들이 거기 사는 시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명한 게 어디냐면 프랑스 파리 근처인가 여기 굉장히 유명한 이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또 적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류 발전입니다. 조력 발전하고 조류 발전하고는 틀린데 조력 발전은 우리가 밀물, 썰물 이게 차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조류 발전은 있죠. 조수 간만에 의해 발생된 해수의 흐름인데 얘는 조류가 특정 지역에 조류가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얘가 어디냐면 혹시 몇 년 전에 영화 명량대첩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명량대첩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에 거기에 울돌목이라고 있죠. 울돌목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조류 발전 적합한 지역입니다. 즉 특정 지역에 한해서 바닷물 이 차이가 원래 큰 거예요. 원래 큰 겁니다. 밀물 썰물이 아니고 원래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전 방식으로 터빈의 회전의 방향에 따라 수평축, 수직축이 있고 발전 장치의 고정 형태에 따라 파일 고정식, 부유식, 착저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뭐냐면 가둘 필요가 없잖아요. 떼볼 필요 없고 갯벌을 파괴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입니다.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 얘는 밀물, 썰물도 필요 없고 원래가 심한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에너지가 무한하면 청정 에너지고 해양 생물 및 선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단점은 발전 지점 선정이 어려움 및 조류 흐름의 세계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파력
파력발전은 파도의 힘입니다. 즉, 파도의 높낮이 있죠. 파도의 높낮이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이 파력발전이고, 우리가 바닷가에 보면은, 이렇게 폭풍주의보, 태풍주의보 내리면 파랑주의보 이런 것도 있죠. 파랑주의보가 뭐요? 파도 많지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파랑에너지를 에너지 변환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을 파력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류로서 장치의 운동으로 에너지 흡수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가동물체, 진동수주, 수압면역 이런 것도 있다. 파랑의 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월파, 셋업형이 있다. 이런 거요. 장점으로는 파랑에너지 파력발전 장점으로는 소규모 발전 개발이 가능하고 방파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하도 계속 치니까 친환경적인데 단점으로는 심한 출력 변동, 이 파도가 많이 칠 때 적게 칠 때 폭풍 올 때 이렇기 때문에 심한 출력 변동과 대규모 발전에 어려움이 있고요. 초기 제작비가 많이 들면서 발전 단가로 따졌을 때는 화력발전 2배에 달합니다. 이게 발전 단가가 비싼 거고. 그 다음에 온도차 발전이 있습니다. 온도차 발전은 향의 온도차 이용해서 해면 표층의 해수를 고온원으로 하고 심층의 해수를 저온원으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흐름을 열 사이클을 행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온도차 발전입니다. 방식으로는 개방 사이클, 폐쇄 사이클, 혼합형 사이클 이런 방식이 있고요. 네, 개방, 폐쇄, 혼합형. 개방, 폐쇄, 혼합형. 그러니까 폐쇄는 개방과 폐쇄를 혼합한 거죠. 온도차 발전소의 설치 방식으로는 부유, 착적, 육상 설치식 이렇게 있습니다. 네, 외우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지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추가될 때마다 교재 마지막 뒷부분에 이렇게 첨가를 했어요. 조금 이렇게 개개적으로 보면은 외울 것도 너무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문제 위주로 해주는 것이 맞는데요. 아직까지 출제된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전력공학. 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전력공학을 쉬우셨는지 어려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어렵게 조금 어떻게 보면 돌아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혹시 실기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그래서 전력공학 할 때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제가 실기에 대한 실기 전체 문제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실기에 대한 기초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실기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으세요. 왜? 그것이 전력공학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십니다. 즉 전력공학을 문제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약간 돌아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잘했다 이런 생각이 틀림없이 드실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전력공학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격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꼭 취득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모두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